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신망금융지원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한국마을을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사진입니다. 네. 오늘 너무 역사적인 날이라서 말이 막 엉키네요. 정말 대단한 날입니다. 그 어린날 전날에도 5%대 올라서 대단하다. 이게 지수가 5%인데 오늘은 6% 중반에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날이었고요. 순식간에 7천, 7천이 뭡니까? 이제 조만간 이런 식으로 보폭으로 가다 보면 올해 안에 만두 찍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놀라운 흐름이라는 게 조금 이따 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부담이 있느냐 하면은 일단 당장에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렇게 부담이 없기도 하고, 또 시장이 올라가는 덕분에 어떤 업종들은 지나치게 고평가에 진입을 했고 이게 뒤섞여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좀 이렇게 분해해 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삼성전자가 1 트릴리언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돌파했습니다. 네, 1조 달러, 무려 시가총액이 1조 원 아니고요, 1조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에서 1조 달러 이상 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몇 등이 됐을까요? 몇 등이 됐을까? 무려 11위입니다. 전 세계 상장 회사들 시가총액 중에서 삼성전자가 11번째 랭크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마무시한 뉴스잖아요. 이 단군 일에 이런 적이 없었죠. 네, 자본주의 이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삼성전자 밑으로 깔린 회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어요. 1등은 엔비디아, 2등은 아주 근소한 격차로 알파벳, 그렇죠? 3등 애플, 마이크론, 아마존, TSMC가 있습니다. TSMC. 예, 그리고 TSMC, 브로드컴, 사우디 아람코, 메타, 그리고 바로 삼성전자 위에 테슬라가 있어요. 테슬라하고 격차 얼마 안 납니다. 오늘 정도 오르면 우리가 테슬라 제낍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 시가총액을 제끼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테슬라 시가총액을 제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제 좀 오시나요? 자, 밑에 있는 기업들 보면 더 대단하죠. 월마트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일라이 릴리, JP 모건,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16위권으로 랭크되었고요. 그 다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 17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슨모빌, 비자, AMD예요. 인텔은 없고요. AMD. 놀랍죠? 자, 메모리 3사가 시가총액 탑 20에 들어갔다? 전무한 상황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있은 적이 없는 그런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것이 한국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일단 거래소 흐름과 전반적인 흐름 지켜보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근원되어서 현재 상황으로 어디에 있는 것인지 파악해 봐야 되겠죠. 자, 일단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무려 447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2000포인트가 재작년이었어요. 재작년 후반에 2000포인트대였는데 하루에 500포인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오시겠죠? 느낌 실감 나십니까? 6.45% 올라서 7,384, 7,000 중반으로 다이렉트로 꼽았습니다. 6,000 말 7,000 초 없이 바로 7,000 중반으로 다이렉트로 꼽았습니다. 엄청난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자, 시가총액 6,000조가 넘었습니다. 이제 단독으로 시가총액 6,000조가 넘어서 이제 대만도 이렇게 되면 제꼈겠네요. 대만, 영국 이후 대만 제끼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7위 정도로 이제 오른 것이 한국이다. 예, 자본시장 규모에서 7등 가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종목 등락 현안, 노란색, 파란색 있죠? 오른 종목이 왼쪽이에요. 6.5% 가까이 주가가 올라가고 500포인트 가까이 주가가 오르는데 오른 종목이 199개예요. 근데 내린 종목은요, 677개, 보합 14개. 와, 그러니까 3배를 훨씬 넘게, 거의 3배 반 정도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게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아주 기록적인 날이에요. 어떻게 지수가 500포인트 가까이 6.5% 가까이 올랐는 날에 내린 종목이 3배 이상 많느냐 이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형제들을 샀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 SK스퀘어. 얘네들 같은 한 몸이죠. 얘네들이 올라갔고 2차 전지주와 자동차까지 빼꼼하게 고개를 내밀고 그 다음은 쭉 빠졌죠.
예, 빠진 종목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고요. 자,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아예 지수가 마이너스 끝나버렸어요. 지수가 마이너스. 자, 오른 종목 420개, 내린 종목 1175개.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게다가 코스닥은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차 전지들은 또 올랐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1, 2 종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마이너스를 많이 빠졌다? 오늘 완전 바이오는 완전히 거덜났고요. 분위기가. 자,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 전형적인 포모 장세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팔 수 있는 놈은 다 팔았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의 주체는 누구였느냐?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 약 한 3조 5천억 정도 장려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주 급하게 매수를 했어요. 지금 데이터 값에 따라 틀리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이 연합인포맥스는 한 3조 1천억 원 정도 외국인들이 매입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개인들이 5,700억 매도, 기관이 2조 3천억 정도 매도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은 미국에서부터 나타났던 포모가 그대로 한국까지 전이되면서 미국에서 나타난 흐름들이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자, 거시경제 흐름 살짝 짚어보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그 금리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엇갈리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10년물 이하는 조금 금리가 오랜만에 떨어졌고 10년물 이상은 또다시 2.5bp 정도 오르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환율이 1453원까지 떨어졌죠. 네, 1453원까지 떨어졌고 이건 엔화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화 환율은 뭐 큰 변화 없이 100엔당 932원을 하고 있고요. 원화가 좀 강세로 돌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뭐 여전히 다른 통화에 비해서 그렇게 원화가 강세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1450원대까지는 떨어졌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외환위기 쪽이 아니라 엔화 페어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 흐름 보죠. 자, 이렇게 아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전기전자 업종이 1등이겠죠? 그런가요? 업종별 흐름 보면 아닙니다. 지난 월요일과 똑같이 증권업종이 1등입니다. 오늘도 증권업종이 1등이었고요. 무려 유안타 증권은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상한가.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어제도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좀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별 흐름은 뭐 큰 건 없습니다만 역시나 이쪽도 AI 관련된 양자 컴퓨터, SSD, 전력 설비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도대체 외국인들이 왜 이런 포모에 빠지고 이런 흐름 강력한 매입을 했느냐? 또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저는 애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관련된 뉴스가 뭐냐면 애플이 삼성전자 인텔과 거래를 타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기존의 TSMC 외에도 애플이 삼성전자와 인텔의 파운드리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뭐 인텔은 좀 이어갑니다. 어차피 같은 미국 회사이고 그다음에 인텔을 좀 사용해 줘야 트럼프 행정부에 좀 좋게도 보고 트럼프 정부에서 인텔을 또 대주주 아닙니까? 인텔을 매수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삼성전자까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TSMC가 못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TSMC의 애리조나 팹에서 만들 수 있는 칩 개수가 1억 개 정도 되는데 애플이 1년에 파는 아이폰이 몇 대입니까? 그리고 맥북이 몇 대이며 그 다음에 온갖 웨어러블은 몇 개입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몇억 개가 필요하거든요. 몇억 개? 한 3억 개 정도는 1년에 필요할 겁니다. 적어도. 그런데 1억 개씩 공급받아도 안 되죠. 자, 그러면 대만에서 받아오면 되잖아요. 대만에서. 근데 대만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대만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애플이 1번으로 중요한 고객이었기 때문에 애플 말이라면 아마 어서 오십시오. 쿠기 형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뭘 원해요? 뭘 해드릴까요? 하는 게 아마 대만 TSMC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쿠기 형 오셨어. 여기 앉으세요. 어서 오세요. 하는데 갑자기 황 형 오셨어. 황 형. 황 형, 잠깐만요. 저 쿠기 형 잠깐만. 황 형 왔으니까. 근데 리사수 언니도 오셨어. 오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애플이 옛날에 봤던 대우하고 지금 다른 대우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쿡의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성장의 주요 제약은 메모리가 아니라 이건 우리한테는 조금 이상한 얘기래. 메모리가 아니라 우리의 시스템 온 칩
이 생산되는 첨단 공정 노드의 가용성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시스템 온칩은 뭐냐면 얘네는 AP라는 걸 만들 때 AP를 하나의 기판에 여러 가지를 올려놓는 거죠. MPU, CPU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메모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 온칩으로 만들거든요. 하나 위에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주는 첨단 노드 공정이 필요한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다른 회사에 손을 뻗게 된다는 거죠. 자, 애플조차 이런 상황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옛날에 왕이었던 파운드리 업체들 입장에서 왕 중의 왕이었던 애플조차 공장 라인을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아마 한국 뉴스에서는 앞으로 이제 삼성과 애플이 협력이 가셔야 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엄청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이거는 애플이 어떤 회사인데요. 애플이 삼성전자하고 친해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렇죠? 예전에 한번 소송 세게 했죠. 뭘로요? 아이폰 베꼈다고 해서 소송 세게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로 완전히 애플이 삼성을 떠나버렸어요. 애플이 제일 싫어하는 건 누구죠? 옛날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왜요? 윈도우를 갖다가 베껴 썼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은 기본적으로 자기네 상품을 카피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노이로제 반응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그 특허권 이후로 삼성전자와 거리가 되게 멀어졌다 라는 건 뭐 너무나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2000년대 아이팟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와 아주 이렇게 끈끈한 관계였고 애플이 끈끈한 관계였는데 왜 다 TSMC로 넘어가고 넘길 수 있는 건 다 넘겼을까를 보시면 저는 그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호락호락 삼성하고 거래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필요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없는 상황이죠. 자, 이게 지금 AI 생태계를 읽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 오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어닝 발표와 인터뷰, AMD 리사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지금 왜 이런 그 외국인들의 포모를 느끼면서 반도체 주식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난리 났고 인텔, AMD, 아마 아이크로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뭐 이런 거에 난리 났고 한국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난리 난 이유의 일반적인 부분들이 리사수의 답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답변들을 몇 가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틱 AI와 추론 수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CPU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AI 채택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추론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곧 데이터 처리와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더 많은 CPU 연산을 의미합니다. AMD는 단순 하나의 칩이 아니라 성능, 전력, 비용,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서버 CPU는 2분기에 전년 대비 70% 이상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공급망은 여전히 타이트하지만 우리는 27년 성장이 필요한 웨이퍼 및 후공정 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력 수급 문제도 고객사들과 밀접하게 논의 중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왜 리사스가 한국에 왔을까요? 네, 한국에 왔을까? 여기서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얘네가 지금 수요가 폭발하니까, 이거 조금 이따 또 언급이 되지만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거 맞구나. 그러면 그 전에 와서 치킨 먹었던 젠슨왕도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니까 온 거 맞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그 이후에 메모리 가격이 폭등했고 그 이후에 주가가 한 번 더 폭등한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지금 ARM의 CPU가 개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X86의 경쟁사 인텔도 공급이 원활해지는데 왜 굳이 AMD를 써야 합니까? 라고 질문이 나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답변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특정 용도에 맞는 다양한 CPU를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ARM이냐 X86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워크로드별로 최적화된 칩을 누가 제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AMD는 베니스 세대에서 베라노와 같은 AI 최적화 CPU를 추구하며 가장 강력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핵심 뭐예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즉 데이터 센터 애들이 이제는 엔비디아의 GPU뿐만 아니라 너무 각 분야별로 다양한 CPU건 무슨 NPU건 TPU건 이걸 쓰고 있는 거구나. 지난번
구글에서도 그랬지. TPU가 쭉쭉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안 팔려서가 아니고요. 엔비디아는 공급하는 거 공급 받을 수 있어 해줄 만큼 다 공급이 되고 있지만 그것도 모자란 거예요.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비백 아리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이전틱 AI용 CPU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GPU 수요를 대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추가 수요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추가된 수요입니다. 기본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 가속기가 필요하다면 GPU가 필요하다면 그 위에 구동되는 AI 에이전트들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더 많은 CPU 연산이 유발됩니다. 과거에는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CPU와 GPU 비율이 1대 8이었다면 이제는 1대 1에 가까워지는 거. 이게 줄는 게 아니고요. 이게 느는 거예요. 그렇죠? CPU가 늘어서 1대 1이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GPU가 많이 팔릴수록 CPU도 더 많이 함께 필요한 구조로 변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비백 아리아가 우리가 필요한 질문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러면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메모리 가격 상승이 비용 부담이 될 텐데 공급 물량은 충분히 확보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메모리 업체들과 매우 깊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우리가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메모리 가격 상승이 PC나 게이밍 같은 소비자 시장의 수요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리사스 와서 이재용 회장하고 샴페인 잔 들고 괴종시계 앞에서 짠하는 모습 사진 찍혔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왔네.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온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양다리 걸치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24년도 어땠습니까?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해서 질질 맸죠. 막 미쳐버리네. 막 이러는 상황이었죠. 아, 투자자들도 미쳐버리네. 이랬습니다. 저도 같이 돌아보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죠? 다른 선택지가 있는 거죠. HBM은 계속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AMD다. AMD가 충분한 수요를 확보했다.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 다 삼성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삼성 거를 확보한 거고, 삼성은 여기도 팔 수 있으니 여유가 좀 생긴 거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HBM4에서는 또 수요가 또 폭발하니 엔비디아도 팔 수 있고 여기도 팔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지금의 가격 상황들을 해소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핵심은 저거죠. 마지막 AI 연산업체들이 얼만큼 쓸 거냐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 AI 연산업체들은 돈은 어디서 날 거냐 그리고 또 얘네들이 활용할 만큼의 그 양이 도대체 얼만큼이냐 인데요. 구글과 엔트로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과 엔트로픽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200억 달러도 아니고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면 300조 원이네. 맞죠? 300조 원이야. 무슨 한 기업이 엄청나죠? 자, 27년부터 2030년까지 300조 원짜리 5년짜리 계약을 했어요. 예. 향후 5년간 27년부터 27, 28, 29, 30, 31년까지네요. 31년까지 300조짜리를 지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 그래서 구글이 최근 투자자에게 공개한 전체 클라우드 매출 수주 잔고의 40%가 넘는 엄청난 비중입니다. 구글이 보통 큰 회사가 아닌데 그 중에 40% 엔트로픽 하나가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장기 계약을. 그리고 그래서 구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엔트로픽에 5기가와트 규모의 서버 용량을 제공하기로 확약했습니다. 5기가와트면요 원전이 몇 대예요. 원전 몇 대의 데이터 센터를 공급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엔트로픽은 계약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기를 올해 서버 임대료만 2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은 작년에 지출했던 한 70억 달러가량의 한 3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출은 아마 200억 달러를 더 초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 오픈 AI가 올해 450억 달러를 서버 비용으로 쓸 전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170억 달러 썼는데요. 올해는 450억 달러. 엄청난 양이죠. 근데 이 중에
대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갑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한테 어떻게 했죠? 130억 달러를 투자했죠. 이게 자기순환 참조처럼 보여지는데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볼 수는 없고, AI 업체들이 자기네가 이제 우리 이거 가려면 이만큼 써야 돼요 라고 했어. 그럼 돈 어디 있어? IPO 하면 돈 생겨요. IPO 언제 하는데? 내년? 내후년? 하긴 합니다. 우리 투자자들 누구 우리 투자자들인데 누구 있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돈 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하고 얘기해서 IPO 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IPO 하면 1조 달러 규모로 할 거예요. 1조 달러 규모. 그러니까 이거 다 갚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물론 뭐 싫으시면 다른 데 가지 뭐. AWS가 싫으면은 나는 구글 갈 거고, 구글 싫으면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갈 건데,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지 마. 우리하고 해. 우리하고. 대신 내가 투자해 줄게. 지분 좀만 줘. 현재 상황이 이겁니다. 이게 자기순환 참조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에서는 뭐가 잘못되면 다 조진다? 뭐가 잘못되면 조진다? IPO가 잘못되면 조집니다. 두 가지죠. IPO가 안 되거나, 이건 완전 조짐. 완전 다 죽어요. IPO가 안 되면 다 죽고, 두 번째, IPO의 가격이 너무 낮게 되거나, 그럼 또 조집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이제 IPO, 즉, 자본시장의 문제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러분. 자, 그럼 자본시장의 문제는 뭐와 연결되죠? 금리와 연결됩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면 큰일 납니다.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면 다 죽어요. 다시 한번, 금리가 많이 오르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제가 위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린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기환 대신증권 센터장이 코스피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코스피 26년도 코스피 목표치를 7,500으로 설정을 했는데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보면서, 왜냐하면 4월에만 1개월 전 대비 24%나 영업이익 전망이 상향됐고, 그리고 26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은 한 달 전보다 33%나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행 EPS를 대비해서 보면 선행 EPS가 666포인트가 966포인트로 엄청나게 레벨업 됐기 때문에 선행 PER 기준으로 보면 한국 PER 배수는 10배는커녕 8배도 안 된다. 그래서 딥밸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저평가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들어낸 독특한 상황들이에요. 메모리 업체들의 폭발적인 이익 증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익 대비 저평가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익이 나오는 한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건 또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한국 시장이 싸다? 그건 다른 얘기죠. 이 두 업체를 빼고 이 두 업체의 영업이익을 빼면 한국 시장 쌀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위험한 접근이고요. 전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너무 뭉뚱그렸다.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제 절반 가까이 돼요. 44%가 넘어요. 예. 이거 따로 발라서 얘기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장 하나야. 걔네 두 종목만 해도 시장의 절반 가까이야. 예? 거기에다가 아까 페어로 하는 삼성전자, 우선주, SK스퀘어 이런 것까지 합쳐보세요. 절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건 삼성 하이닉스는 따로 떼서 계산하고 나머지도 따로 떼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뜨겁자 증권회사들의 서버가 터졌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투자증권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의 모바일 트래픽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모바일이 잠시 멈췄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래도 그 멈춘 상황에도 주문 제대로 들어갔어요 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한국투자증권 작년도에 어마무시한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들의 이야기는 뭐냐? 서버를 좀 증설해 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돈 많이 버셨으니까 서브를 좀 증설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만은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삼성전자보다 증권사가 더 많이 올랐어요. 유한타는 상한가를 갔고요. 증권업종 보면 뭐 20% 넘게 오른 것, 10% 넘게 오른 게 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저희 증시각도 TV에서 계속 이거 돼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통합계좌 때문입니다. 자, 전배승 LS증권연구원은 통합계좌와 함께 해외 개인 투자자 유입이 동반될 경우 국내 증시 거래대금의 추가 확대를 예상할 수 있고 거래소가 거래시간 연장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런 거래대금 확대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기업들의 주가를 더 밀어 올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좌가 뭐냐? 한국 사람들은 미국 주식, 뭐 해외 주식, 중국 주식 쉽게 사잖아요. 한국 증권사에서. 왜요? 한국 증권사가 해외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동안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부의 제안을 받았었기 때문이죠. 근데 정부의 제안을 풀었습니다. 역시나 금융위에 훌륭하신 이혁원 위원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분위기가 많이 이런 것들을 빠르게 처리해가지고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외국인들이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 국내 주식을 일괄적으로 매매 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 개설 하는 것을 통합계좌 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부가 풀어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한국 주식도 할인 시대에서 프리미엄 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삼성증권 계좌가 과연 삼성증권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오게 되는지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원래는 이게 올해 초에 바뀐 거예요. 금융투자 규정이 때문에 이걸 못했거든요. 근데 이걸 개정해 주셨어요. 이번에 금융위가. 그래서,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이 제한되었던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없이도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서 삼성증권 하나증권이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다올도 했고 이제 조만간에 미래에셋, NH, KB, 메리츠증권 등도 잇따라 여기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빨리 좀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에 의한 밸류에이션 상승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 기업의 그 저 PBR에 대한 밸류업 압박이 거세진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금융위에서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거래소에서는 56%가 PBR 1배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41%가 미만이에요. 그런데 정책당국에서 금융위에서 7월부터 저 PBR 기업 리스트를 반기별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거 일본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상 종목명 앞에 저 PBR 태그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산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거고요. 금융위에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거래소가 했어야 되는 거를 왜 금융위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은 여전히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아니 왜 손발대는 업체들은 놀고 있고 지금 왜 감독기관이 이걸 다 해? 일 많은 곳에서 밑에서 알아서 해야지 하는 생각은 가지게 되네요. 어쨌든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소식 하나는 토스가 미국 상장 전에 2배 ETF가 먼저 비바 퍼블리카가 ETF로 먼저 상장될 수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K배터리 오늘 기업들 많이 올랐는데요. 한국에서도 가성비 나트륨 전지 개발을 박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고 개발 검토 중입니다. 지금은. 개발 추진, 개발 검토 중이고 확실하게 개발됐거나 샘플 해서 양산 준비 이거는 아직 아니고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샘플은 만들었고 기술을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산은 미정이고요. 이미 CATL은 여기서 앞서 나가고 올해부터 대규모 양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ESS용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공급할 계약을 국내 회사와 함께 60기가와트 규모로 벌써 진행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ESS는 무조건 싼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잘만 만들어지면 되게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정말 축하할 만한 날인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별로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로 오신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저희는 안 실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목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우리는 채권형 주식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꾸준히 갈 거다. 그리고 복리 수익 5년 10년을 거치면서 복리 수익을 원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드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소외감과 포모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희 다른 반도체도 있었는데 그거 수익 실현을 하고 있거든요. 잘 자란 반도체 주식들도. 근데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클레임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클레임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보다는 적어요. 저희는 뭐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전화 오는 편은 아닌데, 지금 그런 상황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엄청난 포모를 느끼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요. 삶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길게 보고,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평정심을 가지고 차분한 마음으로 투자하는 것이 저희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5년, 10년 시간이 지나서 저희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아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안녕.